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구급 등 법원시행시험과 관련하여 출간된 도서출판 시무이 민법 핵심 지문 총정리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강사 조병욱입니다. 본 강의 교재는 법무사와 법원행시의 합격자들과 관련 분야 강사로 구성된 법조고시 연구회에서 집필된 교재입니다. 저는 집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오랜 기간 각종 수험 관련 강의를 해왔고 여타 교재에 집필을 했었던 강사로서는 이 교재가 법원시험 관련해서는 특히 법무사 시험에서는 최적의 교재가 아닌가 판단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용 교재로서도 적합한 교재이지만 독학용 교재로서 혼자 학습해 나가기에 더욱 적합한 교재입니다. 다만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법률 용어나 중요 판례의 법리의 이해를 하기에는 과목의 성격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에 매 강의마다 기본적인 핵심 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곁들여 학습의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매 강의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시무의 핵심 지문, 총정리 자료와 핵심 기본 이론 자료는 PDF 파일로 정리되어 여러분의 메일로 직접 송부해드립니다. 따라서 댓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좌측 하단의 설명란에 제시된 강사의 이메일로 지문자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 주시면 강의가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메일은 처음 딱 한 번만 보내주시면 계속 댓글이나 메일 보내지 않으셔도 계속 송부해드릴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실 때에는 메일 주소가 정확치 않아 반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한 메일 주소를 부탁드리며 성명, 전화번호 등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구입하여 학습하시고자 하는 분은 설명란 하단에 도서출판 시무와 전국 유명 서점의 온라인 판매처 에이스고시, 다산서적, 법문서적, 용봉서적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의 특징, 학습 방법 등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끔 언급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무교재 첫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이 먼저 나오고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 일종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이론 여러분 간단히 확인하고 돌아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묘기지권이 먼저 나오죠.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또 물권법에 가면 나옵니다. 용익물권 파트에서. 자, 그런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그 사례가 지금 밑에 보시면 1, 2, 3번 세 가지 경우로 나와 있죠. 주로 시험 문제는 2번이 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2번 판례. 그런데 문제는 이 2번 판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자, 이것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 시험에도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로 3번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판례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분묘기지권이 아예 관습법으로서 인정되어 오던 것이 이 판결 이후에는 인정이 안 된다. 분묘기지권은 이제 폐지된 관습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틀린 것이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점? 여기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죠. 일명 장사법이라 합니다. 이 장사법의 시행일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 물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지만 이제 분묘기지권의 기본 요건은 충족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남의 땅에 타인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다. 이 요건은 당연히 충족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여전히 인정이 된다. 지금 현재까지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 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왕 여러분 보신 김에 신의성실의 원칙도 이어서 간단히 확인하시고 시무교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보시면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걸 우리가 일명 고려의 명제라고 표현합니다. 즉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근거는 어디 있냐? 당연히 민법 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용 부분 한번 확인하시죠. 그럼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2항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항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 민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며 자,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히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서 좁혀가면서 넓혀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요. 자, 일단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하나의 대원칙이다. 자, 그럼 민법 중에서도 제3편 채권법이 있죠, 여러분. 채권법 영역. 자, 보다 줄이면 채권법 영역 중에서 우리 15개 전형 계약이 나옵니다. 매매, 임대차, 교환, 뭐 소비대차, 고용 등등등 15개 전형 계약이 나오죠. 그 계약 영역, 바로 계약법 영역에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전체, 그리고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법의 제3편이 채권법이잖아요. 그래서 채권법 영역,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채권법 속에도 뭐 채권 총론 강론이 있고요. 뭐 각 송칙 각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각칙이 있고 각칙에 보면 계약법이 나옵니다. 15개 계약을 규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되는 것이 신의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상법이 나오잖아요. 상법은 뭡니까? 우리 상행위와 관련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일반 사법이라면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가장 기초죠. 그럼 어쨌든 둘 다 상법이든 민법이든 사법인데 이 공법도 사법도 아닌 독자적 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회법 영역.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이라든가 각종의 경제관계법 이런 사회법 영역에도 적용되고 근로관계, 노사관계 당연히 신의칙 적용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공법 영역입니다, 여러분. 공법, 헌법, 행정법, 그 다음에 민사, 형사소송법 등의 각종 공법 영역에도 신의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 신의칙이라는 것은 비단 민법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영역 모두 공사법을 막론하고 법 영역 모두에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의성실의 원칙은 파생 원칙이 3개가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정변경 원칙,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나의 분칙으로서 그것은 어떤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우리 민법 14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판서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요.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기본 자료 그리고 여러분 시무 교재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여러분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취소권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취소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우리 민법 110조에 따라서 사기한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되니까. 근데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도 사기꾼인 갑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권리 행사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행사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뒤늦게 일정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취소권자인 을이 이제 와서 갑을 상대로 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그것은 신의칙 중 실효의 원칙에 입각해서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예를 들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해서 우리 민법 제1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해당 부분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이게 지금 이 파트에서 아니 이 부분에서 판례로 잘 나오는 거예요. 이 2번이 사정 변경 원칙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할 때, 즉 계약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그때의 계약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변경시키거나 실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사정 변경 원칙입니다. 주로 보증 계약과 관련해서 이게 판례로 잘 나오는 것이니까 자,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신의 측의 분칙이 뭡니까? 금반언의 원칙. 그럼 한자를 잠깐 보시면요. 금반언이니까 금한다, 반 뒤집는다, 언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은 금한다. 한마디로 해서 일구이언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것이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역시 이것도요, 금반의 원칙과 관련해서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무권 대리에 가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아버지의 건물 하나를 중년의 아들이 고령의 아버지의 소유인 빌딩 하나를 아들이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대리권 가진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로서 사례 설명을 판례가 나오고요. 설명드릴 겁니다. 해당 부분 가면. 근데 뒤늦게 이제 그 아들의 그 같은 행위를 알게 된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고령인데다가 지병을 앓고 계신데 충격받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권 대리인인 이 아들이 그것도 독자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반 권리를 승계한 거죠. 상속을 받은 거죠. 이제 와서 이 아들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죠.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죠. 매수인한테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 이 건물 못 팔겠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 충격받아 돌아가셨을까. 근데 사실은 지 때문에 돌아가셨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와서 이 무권 대리인의 아들이 자기와 계약했던 상대방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거절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거절권의 근거는 본인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고, 원래 아버지가 본인인 아버지는 거절권도 있고 추인권도 있거든요.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자, 여러분 지금 초심자 입장에서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당 부분에 가면 제가 사례 설명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무교재의 판례 핵심 지문, OX 지문에도 분명히 몇 개가 연속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와서 상대방 매수인에게 나 이 건물 못 팔겠다. 협의, 그 무권 대리인이 아들이 말입니다. 이걸 거절권이라 하거든요.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과연 신의 측 중에 무엇에 어긋난 것인가? 여기 여러분, 금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것을 금반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냐면 여기 나와 있죠.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금반의 원칙이다. 자, 모세 분칙, 신의 측의 분칙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여기 이어 나와 있죠. 자, 이런 판례들이 우리 시무의 핵심 교재에서도 확인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자, 첫 번째 판례는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신의 측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이 소리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되는 영역은 계약법이다. 그랬죠. 근데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 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다로 파악된다.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신의 측은 역시 소송법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요.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민사 소송법은 당사자와 소송 관계는 신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의 측은 널리 이런 소송법 영역은 공법 영역이죠. 그래서 공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판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신의성질 원칙은, 자, 추상적 규범입니다. 뭐, 당연하죠. 민법 2조 1항.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한다. 끝.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신의성질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조문 자체에서는, 민법 규정 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규범이고요. 추상적 규범이란 말은 조문 자체가 2조 1항이 추상적 규정이다 이 뜻이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판례로서 나와야 돼. 판례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다음 이제 판례. 출제 아주 잘 됩니다. 출제 빈도 A급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의 법원 관련 법무사 시험, 법원 행시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정말로 빈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이 판례 근거가 여기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페이지가 좀 바뀌는 바람에 잘렸는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또는 권리남용이다. 이런 것은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법 2조 2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근거거든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또는 권리 남용이다라는 것은 이건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조 1항 2항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주로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당사자 원용이 있어야 한다. 또는 뭐 당사자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법원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꾸로 나옵니다. 틀리게 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 법원의 직권 판단. 네. 그 다음 판례. 자, 그럼 다음 판례 한번 보시고요. 다음 판례는 자, 어떤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들이죠. 수분양자들.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까지 이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 측이 어긋난 것이다. 신의성질 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자, 이외에도 여기 판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또 있어요. 역시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앞으로 이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 예정이다.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이죠. 님비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 예정이라는 사실을 계약 당시까지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판례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판례는 제가 기본 자료에서는 밑줄 처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밑줄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그 다음 판례는요,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했는데 매매 계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상대방한테 팔면서 시세보다 다소 높게 고지했다. 시가를 또 묵비, 숨겼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근데 이 묵비보다는, 시세보다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과연 이것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 대부분 판례는 언제 봐도 문장이 어렵죠. 쉽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소리는 우리 민법 제110조의 기망, 사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을 가진 기망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여러분 매도인 입장에서 만약에 판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세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필시 또 제시하면 가액 제시하면 상대방이 또 분명히 깎아달라고 또 나올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통상의 경우를 보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난 내 재산을 좀 더 좋게,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잘 나오는 판례 또 하나 보이시죠?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 갑이 고객과 계약을 맺으면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수익 보장 약정을 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도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이제 투자인사 어떤 이제 그 직원하고 이 고객을 사이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한마디로 해서 폭망했어요.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 경제 뭐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투자를 유치한 것이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은 당연히 약속대로 투신사에다가 수익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수익을 달라라고 하니까 투신사 쪽에서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 투신사가 돌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투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수익 보장 못 해주겠다.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 증권거래법상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 약정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증권거래법에 아예 강행법규, 임의법규가 아닌 강행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 못 해주겠다. 수익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거 금반원의 원칙 어긋난 거 아니냐. 신의칙 중 금반원. 왜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다르냐 이거야. 왜 일구이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납득하시죠?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의 제기할 만하죠.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판시했죠?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설사 투신사에서 약정을 했다가 거절을 하더라도 이것은 신의성질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즉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판례에서 그렇게 판시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강행법규라는 제도, 이 큰 하나의 근간이 되는 어떤 이 내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몰각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몰각이 뭐예요, 여러분? 무너진다. 다리 각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아예 무너뜨리는 결과다. 강행법규라는 것을 다 하나의 다리로 보면 그 다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투신사의 이 거절은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납득하시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의 일반인의 사고로 판단하면 당연히 금반원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구이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고객이 이렇게 무참하게 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런 것이 이제 판례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통상적인 판단, 통념, 이것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한 해, 두 해로 판례가 판시된 한 몇 년 정도만 출제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나옵니다. 각종 시험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특별한 사정이 하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 법령이 강행법규를 말합니다. 원래 법령에는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법령은 법령에 위반되어 효과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강행법규를 말한다. 임의법규는요, 그와 다르게 위반하더라도, 즉 특약을 해서 수정하더라도 A는 B다라는 법령이 있는데 그것이 임의법규라면 A는 B가 아니라 C다 이렇게 특약을 해도 유효합니다.
근데 A는 B다가 만약에 강행법규로 해석된다면, 판단된다면 그것은 A는 B가 아니라 C다라고 고치면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아주 기초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내공 있는 분들은 이런 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언급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법령은 강행법규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령의 한자가 방금 누구요? 투신사를 생각하십시오. 투자신탁회사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뒤늦게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한다. 그 약정은 증권거래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그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를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이나 근반의 원칙에 반한다가 아니고 반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이건 여러분 제한능력자 제도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판례들 여러분 쭉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만 좀 보고 우리 시무 핵심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부분요? 이 계속적 보증 관계 나오죠, 여러분. 자, 이것도 이제 신의성식 원칙에 관련된, 이번에는 근반의 원칙과 관련 판례가 아니라 이것은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하고, 계속적 보증 나와 있는 이 판례하고 또 하나 뭐냐면 밑에 보시면, 여기, 연장입니다. 이 판례와 밑에 있는 판례, 주의 필요합니다. 회사의 이사로 있던 B입니다. 이사. 자, 이 B가 C, 이제 은행이죠. C은행과 체결한 보증계약 관계. 보증. 이거 누구에 대한 보증이냐면, 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A 회사의 임원이었던, 즉, 이사가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자기가 채무자가 아니고 A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고 자기는 보증인이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사업 자금을 빌리는 데 있어서 회사가 사업 자금을 C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데 있어서 뭘 했다? 보증을 썼다. 보증. 그래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문제는 이 보증 계약이 성격, 어떤 보증 계약이냐에 따라서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회사의 이사로 있던 B가 이제는 명퇴를 당했어요. 명퇴 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계속 그 당시 이사로 있을 때에 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서준 그 보증 계약의 책임을 계속 내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B가 C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보증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한 해지권을 주장한 이 같은 사안입니다. 근데 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는 뭐라 하냐면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냐, 예? 즉 이거 특정 채무를 다른 말로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냐 같은 말이에요. 확정 채무. 그럼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냐? 불확정 채무에 대한, 이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이건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시면 근보증, 포괄 근보증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포괄, 아예 구체적 사례를 띄어서 포괄 근보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마디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냐면요. 이 이사가 회사가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10억이면 10억 빌림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에 대한 그 당시 보증을 섰다. 이 이사가 자기가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그럼 특정 채무는 다른 말로 확정 채무죠. 근데 불확정 채무 내지 포괄 근보증. 이것은 뭐냐면 얼마가 터질지 알 수 없는 보증이에요. 이것은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채무액이 확정된 그 같은 사안이 아니라 얼마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10억으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냐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와서 이제는 이 이사가 이제 이사 아니죠. 이제 퇴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아까 제가 사례 들었죠? 명태를 당해서 이제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와서 보증인이 B가 C를 상대로 해서 해지권이 뭐죠? 그 당시 계약은 인정하지만 이제 와서 앞으로는 내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해지권은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판시한다? 특정 내지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때는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그런데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것은 사정 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해지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됐죠? 여기 특정이냐 불확정이냐 이걸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여러분 판례가 근자에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하더라도 해지권을 인정을 해줘야 될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 보증인 B의 C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까지는 출제 거의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 있죠.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특정 채무 내지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불확정 채무 내지 포괄 근보증 얼마가 틀릴지 알 수 없는 이런 보증이었을 때는요. 이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정확하게 여기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부 계속적 보증. 이 계속적 보증이 뭐냐면 아까 이제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표현이 같이 쓰이는 이 어떤 표현, 단어,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적 보증, 이건 이제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금 보증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자,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가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적 보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되죠? 특정 채무.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특정 채무의 보증,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해지권 인정돼 안 돼?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건 여러분 뭐냐면요. 그래서 이 부분 아예 읽지 마시고 차라리 읽지 마시고 여기 제가 해설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해설 여기 석줄 나와 이 부분을 여러분 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정 변경 원칙 적용에 있어서 판례는 계속적 채권 관계, 특히 계속적 보증 관계 이게 이제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이 경우에는 일관되게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한다. 아울러 일반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 부정한다. 사정 변경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지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 보증에 있어도 즉 확정 보증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경우 보증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판례의 태도가 완화되었다는데 여러분 이 뒷부분 여기서부터는 읽지 마시고 앞에 첫 줄, 그렇죠? 첫 줄, 그래서 두 번째 줄 앞부분까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요. 네, 아까 제가 투자신탁회사 사례 들은 거 있죠? 이 판례입니다, 여러분. 이 판례. 네, 이 판례입니다. 자, 밑줄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요.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문제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민법에 근거가 있더라? 예, 아까 보셨죠. 2조 2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뿐 아니라 널리 공법 영역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판례. 네, OX 지문으로 왔습니다. 네, 이번 지문 앞서 보셨죠? 신의 성실의 원칙. 네,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 원칙도 제한될 수 있다. 신의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랬고요. 자, 여기 1로에서 5 맞죠? 네,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신의성질의 원칙은 쭉 읽으시고요.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계약 자유 원칙은 4개의 자유가 있습니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떤 상대방을 선택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방식의 자유, 그 다음에 체결의 자유, 이렇게 해서 4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 계약 자유의 세부적인 그 같은 자유가 신의칙에 입각해서 제한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네. 자, 분묘기지권. 4번 지문. 네. 타인 소유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알고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마지막 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네, 틀림없죠.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 장사법 시행 이전이냐 이후냐 설치된 시점이 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지문 2번 지문은요. 자, 여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꼼꼼히 읽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될 무렵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됐다 할 것이므로 이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론 요건은 갖춰야 한다. 어떤 요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 타인 토지를 분묘 설치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런 요건은 기본으로 갖추었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인정이 된다. 그 이후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행될 무렵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인정될 수 없다. 폐지됐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틀린 지문.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판례를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계속 비슷비슷하게 출제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무의 지문 OX 교재는요. 한 문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관련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은 가히 독학용 교재로서는 최적이다 이런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까다로운 어떤 용어나 이런 판례 법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핵심 이론을 계속 덧붙여서 여러분 이렇게 보충해 드릴 테니까요. 교재를 끝까지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회독만 몇 번 반복해 주시면요. 민법에서 확실한 특징을 취할 수 있다. 가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표현 앞으로 빈도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에 무기를 항상 중심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 마찬가지입니다. 4번 지문 읽으면 역시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쭉 너무 지문이 기니까 4번 지문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타인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했을 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여기서 분묘기지를 점유 이런 표현은 여러분 물권법 가면 다시 잠깐 나오지만 뭐냐면 분묘가 있는 밑바닥 토지와 주위 일대예요. 주위 일대라는 소리가 뭐냐면 제사를 모시고 우리 때 되면 벌초 가서 이제 뭐합니까? 차례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조상의 분묘에 가서 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분묘가 있는 밑바닥 토지와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봉양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일정 범위까지를 이제 분묘기지권의 인정 범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쭉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어 왔고 있는데 법적 규범은 뭐냐? 관습법. 성문법은 아니지만 법률은 아니지만 관습법으로서 예로부터 내려온 관행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이게 관습법이죠. 네. 물론 그 관습법이 사회 질서가 끝나지 않았을 때, 공서양석이 반하지 않았을 때 관습법으로서의 명실공히 하나의
법적 규범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한 외적인 설명입니다. 관습법이면 뭐예요? 뿌리부터 잠깐 변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이고 우리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그것에 없으면 조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제2차적인 법원성이 인정되는 관습법. 그 관습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어떤 요건? 예로부터 어떤 관행이 있어야 되고 어떤 관행 있어야 되고 그 관행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법적 확신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말이 표현이 좀 긴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 판례로서 유효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으로서 그 관행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즉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것이 관습법이라는 하나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지금 그래서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설치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수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특수장권 취득한다. 그것이 분묘기시권이다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틀림없죠. 근데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인정 안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연도만 이렇게 다르다 뿐이지 2022 법무사, 2023년도 법무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반복해서 출제한다라는 것 여러분 납득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의칙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첫 시간이니까 지금도 설명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죠. 자, 이번 첫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아까 여러분 본 것 같다, 설명 들은 것 같다. 그건 핵심 이론을 같이 확인하신 거고 지금은 OX 지문, 시험에 출제됐던 실제 출제 지문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선은 이 교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